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큰 산을 넘은 국정농단 수사 이제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죠. 정치권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선 레이스도 한층 뜨겁게 다뤄오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미연 RN서치 소장, 강신업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 의원님, 사실 여러 관측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상으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오늘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이 표를 행사 안 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안 갔는데 표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대의원들 표심에 영향은 안 미쳤어요. 만약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오늘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상당수가 투표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표심이 적어도 10% 이상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예컨대 그렇죠. 김진태 후보 쪽으로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그것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오늘은 투표가 없었습니다. 김 소장님, 사실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흐름, 추세로 볼 때는 홍준표 주사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가 반이잖아요. 50%를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홍준표 지사가 김 의원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자유한국당 경선 과정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생각은 상당히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좀 인지도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유한국당 경선이 20일가량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홍준표 경남지사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 또 그러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해야 된다. 참 이게 중간지대에 있어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애증이라 그럴까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합적이겠죠. 그렇죠. 복합적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표는 받아야 되겠고 또 표 이후에 즉 이제 홍준표 지사의 가장 관심은 사실 경선이 아니라 경선 이후에 보수 후보 단일화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어떤 지지 지향성과 뭔가 좀 결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이제 점차적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좀 아쉬움도 더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표에 반영은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 여전히 홍 지사의 어떤 우위가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차 의원님 분석으로는 예를 들어서 현장 투표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표심이 흔들렸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김진태 의원은 어떻게 해도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것이고 일정 부분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리더십, 미래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은 홍준표 지사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미래 권력에 대한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시대가 갔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되지 않았어야만 박 전 대통령이 힘을 쓰는 것이지 저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오히려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김진태 의원 쪽으로 표가 좀 움직였을 것이라고 하는 차 의원님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다시 말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접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구속이 안 됐으면 그 표심을 모으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하나의 구심점, 상징적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구속이 됨으로써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교수님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 나이스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과거의 감정, 사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추상화시키는데 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민주당 모든 곳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과서에서 보듯이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인 선거다라는 그런 그 룰이 깨지고 있어. 예, 지금 더민주당도 뭐예요? 거기가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적폐청산 아닙니까? 뭐 부역자 뭐 어떻게 얘기 나오다가 그게 좀 거칠으니까 요즘에 안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대선이라는 게 상당히 이상해졌어요. 지금 과거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죠. 박근혜 편이냐 아니냐 하여튼 그런 것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적어도 만약에 현장 투표가 있었으면은 10% 정도 표가 움직였을 거다라고 그 재단하는 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현재 그 보수층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세 가지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예. 첫째, 야 이거 뇌물죄 이거 공동지갑인 거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좀 이렇게 구속을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데 왜 구속했냐? 두 번째,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황명숙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는데 왜 하필 박근혜 대통령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느냐? 뭐 단순 비유는 어렵겠지만은요.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그 과거에 천정배 의원이 그 법무장관 때 강아무개라는 사람을 구속하지만 말대로 구속 수사 지휘도 합니다. 수사 지휘. 이번에 황교안 총리 왜 안 했냐? 섭섭하다. 이러니까 여기까지 또 나오고. 보수층의 이제 정서가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층의 정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 이거야말로 다수의 행포다.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을 왜 생각 안 하느냐. 이 다수가 언제 또 소수될지 모른다. 그런 이런 정서가 보수층에 아주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에 입각해 볼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 정도는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냥 이 추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10%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하는 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대회거든요. 정당대회이고 정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분들의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감정은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거다 대선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미래 권력을 보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권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이제 표심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래 세력에 대한 투표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우리 그 홍 후보가 경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오늘 이렇게 단정한 거는 나는 약간 보수층에 약간 섭섭함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용서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 보수층들의 성향을 보면요.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이 약간 중간지대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대는 끝났지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보수층이 받아들일 때는 그중에 무슨 얘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홍준표 후보의 고민이자 한국당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대세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회고 투표를 하느냐 이제 전망 투표를 하느냐 미래를 지향하면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수가 회고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순실 사태 같은 엄청난 사태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적폐청산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프레임을 구성해서 지금 뭐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해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포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고하게 30%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나중에 이제 프레임이 굳어지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나중에 문재인 프레임으로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의 어떤 투표 지금의 경선 투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고 투표의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있다.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먼저 차 의원님 10% 저희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회고 투표니 뭐 또 전방 투표니 하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적폐 청산에 일단락을 짓는 것이고요. 네. 이 적폐 하는데 사실은 적폐 얘기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로울 정당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적폐를 얘기할 때 그나마 자유롭다면 안철수 후보 정도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네. 그렇게 뭐 더불어민주당이니 뭐 자유한국당이니 네. 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근데 적폐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뭐 강조는 하지 않지만 미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흐름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친박계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부에서는 뭐 패족 수준으로 갈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TK 보수층의 등에 넣고 또 부활을 넣을 것이다. 해석이 좀 분분하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저희 친노 세력의 어떤 현재 흘러온 역사 이렇게 보면은 대충 친박계의 어떤 역사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 이제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론이 나겠지만 네.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예. 그분들이 어떤 친박의 주종을 잃을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회 다수가 되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침잠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이제 이 손님 실수가 큽니다. 어떤 실수요? 손님 실수. 손님 실수요? 네, 내가 잘하기보단 너무 잘 못할 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정치 세력들이 네.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비현실적인 것이 많아요. 친일 청산, 친독재 청산, 재벌 청산.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런 거죠? 부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 갖고 가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본인들 스스로 모순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일정 기간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게 바로 친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님 실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억울함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복원, 이미지들이 복권. 상기되고 복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친노 그대로 살아나지 않고 그게 친문의 형태로 살아나듯이 어떤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주역이 누구가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예측하기는 부분에 어려우나. 대해서는 그 친노도 처음에는 사실 그 주역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놓여지다가 나중에 문재인으로 갔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저는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한국 정치계에서 일종의 계보는 사실 인물 중심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1박 3기임이 그 원류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그 아류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이 이제 그 계승자들이 사실 면면이 이어온 겁니다. 예. 근데 친박의 운명을 볼 때 계승자가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이다, 안희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 계승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적 공감대가. 그런데 지금 친박 세력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정치인이 뚜렷하게. 그리고 제일 있느냐. 중요한 거는 자기 프레임을 갖고서 정치하는 사람이 지금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마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부활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항상 반작용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요번에 아주 문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기회가 없었을 수도. 이 친문이나 친노 계승자들이 사실 뭔가 기회를 잡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번에 이제 농단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부활의 어떤 기폭제가 된 것처럼 네. 만약에 뭐 다음 정권에 누가 이제 정권을 잡든 간에 반대로 어떤 상황이 터진다 그러면 부활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사실 뭐 일부에서는 뭐 벌써 사면까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짧게 한마디 하면 네. 교수님 시대가 영웅을 낳고 영웅이 시대를 낳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네.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근데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시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친박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본다면 친노가 한때는 패족이라고 불렸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정치적으로 부활한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뭐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부활을 하려고 하면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 정치 세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정체성.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띄어내고 나면 국민들한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보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떠나가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의 문제라 보여지고 두 번째는 맞습니다. 시대가 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언젠간 인물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이 마땅한 인물이 또 안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이 이제 확산이 되고 이렇게 구속까지 해야 되나 이런 여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향수일 뿐이지 그것이 이게 정치 세력화하고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에는 저는 이 마땅한 인물도 없고 결국은 보수의 없다. 침체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그렇게 해주시는 보죠. 거네요. 네. 네, 저도 김 소장님 말씀에 뭐 동의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면요. 사실은 이제 자신이 이제 인중심의 정치를 폈단 말이죠. 그래서 친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그룹을 더 늘려가지고 말이죠. 세력을 확장시켰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전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경우죠.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념 중심으로 가져가서 그 미래 권력을 만들어냈어야 됩니다. 신문처럼.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미래 권력을 만들 그런 생각도 없었고요. 오로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친박이라는 사람들로 인해장막을 치고 그렇게 아주 작은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탄핵이 왜 그 소추가 됐습니까? 200명이 되니까 소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은 몰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뇌물죄니 뭐니 그 다음 얘기고 국회 권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불행히도 이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권력의 칼날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권력을 만들고 내 후계자를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내가 하는 동안에 그냥 맘 편하게 내 말 잘 들으면 내 편이고 말 안 들으면 레이저 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후계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19년 정치를 한 박근혜 대통령도 알지 못하는 정치가 있었다 우리 짚어주십니다. 변호사님 얘기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잘 알아서 실제 후계자에게 자기가 마지막까지 틈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본인의 실책으로 간 거고 수명을 단축시킨 겁니다. 정치적 수명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게 보수가 앞으로 상당히 오래도록 침잠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하시는데 저는 의외로 짧아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앞으로부터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은 상당히 약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기조로 했던 것, 그것이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그것 반공, 자유시장 경제, 이것이 지금은 낡은 보수다라고 얘기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 다 상대적인 겁니다. 현재 이제 대체되는 정권이 그러한 부분, 소위 말하는 반공과 시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저는 그것이 아주 쉽게 빨리 그 한계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그걸 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이 차기 정부가 쉽게 우리 이게 아주 대놓고 얘기합시다. 문재인 대표가 사실 현재 제가 이렇게 보면 위험한 것이 어떤 분들이든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로 자기 좌표를 이동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좌표를 이동하지도 않고 전권 교체라는 그 강한 프레임 때문에 네. 좌표 이동할 필요도 없이 한쪽이 치우치면서 지금 정권을 갖게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향후에 상당한 부작용이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일부만의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실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나라의 거의 국시에 비슷한 국시에 가까운
반공과 시장 경제에 대해서 한계를 금방 저는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보수에게 보수가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보수에게 상당한 오히려 그 부활의 기회가 되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보수가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준비됨 없이 또 부활해버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는 더 침잠해야 되고 더 고통을 받아야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왜 2인자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예를 들자면 김문수 지사 같은 분들한테도 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밉더라도 유승민 의원한테도 뭔가 기회를 한번 주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반기문 총장한테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정치는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가고 이 상태에서 올인을 하다 보니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낙마할 줄은 몰랐던 거죠. 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탄핵받을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폐쇄적인 정치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또 이 보수가 지금 이렇게 몰락하는 이런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보수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부활을 하려면 저는 그러려면 지금 이 상태의 이 모양새 가지고는 보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 이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보면 정강 정책이나 비면 다 비슷해요. 거기도 보면 반공이고 거기도 이 시장 경제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 가지고 가면 그 프레임은 과거 프레임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흡입을 하고 이 보수가 혁신을 하려면 토니 블레어 같은 노동당을 혁신해낸 것처럼 그렇게 좀 그런 혁신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해내려면 지금 상태는 좀 힘들다는 결국은 거죠. 이제 인물의 부족이다라는 이제 거듭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차 의원님 말씀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 안보 시장 경제 이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친재벌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보 특전사 사진 실었다고 해가지고 또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 보수의 독점물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구태의연한 부분으로 이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또 하나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문제는 저는 말씀이 맞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반 전 총장을 모시고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적이에요. 굉장히 정치 공학적이고 정치가 위에서 소수 몇 명이 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국민들은 받아라 하는 그런 탑다운식의 정치를 그대로 보여준 건데 사실 국민들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그걸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치는 미래에도 누군가도 위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도 또 좋은 성과를 내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고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다. 지금 대선 주자들로서는 보수의 기치를 새로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보수는 이 침체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크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후보들 3명을 합쳐봐야 이재명 시장 가까스로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 다수가 보수에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보수가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분열이 돼 있는데 이 두 정당이 사실은 미래 보수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수는 이런 거다. 우리의 보수는 지금 과거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진짜 반성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줘야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부활을 꿈꾸는 얘기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건데 다 공학적인 거고 국민들 동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 개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결국 보수가 살려면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일단 방향을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쉽게 말하면 안철수가 중도 보수를 껴안으면 보수의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가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대비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대비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보가 문재인이라면 네. 안철수가 보수를 표방하고 이쪽을 중도 쪽으로 끌어안으면 말이죠.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실패는 뭐냐면 내가 마치 제왕처럼 뭐 세자를 갖다가 임명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네. 내가 임명하는 사람이 그다음 지명하는 사람이 그다음 대통령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지금 홍준표 지사든 네. 뭐 안철수 전 대표든 같이 뭐 경쟁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왼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그렇게 예. 해서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보수의 부활이 가능하죠. 자유한국당 차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떨쳐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이제 그 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무너지는 박근혜 대통령 담벼락을 자기가 대신 세우기 위한 담벼락이 되겠다라는 하여튼 고민을 한 적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말 보수 우파 단일화를 예. 시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홍준표 지사, 홍준표 후보는 앞으로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후보 수락연설에서 문을 열어놓고 바른정당이 돌아오도록 보수 우파 대통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락연설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시도로 봐야 될까요? 현재 현실적으로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푸시 요인들이 상당히 있어요. 첫째는 이게 15%를 넘어야 예. 선거 비용 자그마치 200억이 드는데 그것을 보전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과거 정의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선거 비용이 없으니까 공보물도 한 장짜리 그리고 유세차도 각 시에 하나 선거구별로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사실은 이제 모금이 잘 되니까 모금을 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충당을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따라서 일단 현실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명분상으로 예. 서로 같은 뿔이 아니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난 마당에 서로가 누가 더 진짜냐 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여러 가지 좀 감정의 문제들이 좀 제거된다면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사실 이제 결국은 그 보수 통합 연대 논의에 이제 친박계가 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먼저 이제 뭐 후보 이번에 네. 선출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어떤 후보 수락 연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뭔가 인생론에 가까운 뭐 이런 내용인데 예. 두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당내 민심을 이제 지지 세력을 추스리는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담벼락. 즉 많은 지지자들이 사실은 마음이 흩어졌어요. 네. 그걸 이제 한번 모으겠다.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용서한다. 그래서 친박 세력까지 끌고 안아서 이제 당을 규합하겠다는 것과 그걸 더 나가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 보수 세력을 이제 규합하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단계별로 뭐 세를 규합해 나가려고 하는 전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아주 뚜렷하게 제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스트롱맨이고 본인이 스트롱맨이니까 스트롱맨이 내가 돼야 된다. 뭐 이 정도인데 사실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내용이거든요. 네. 왜 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일종의 정치상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선 좀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핵 문제를 핵 배치 얘기가 나왔어요. 재무장. 이거는 네. 제2당이에요, 지금. 제2당의 후보가 핵 배치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이번 대선에서 이 논쟁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지금 등장을 한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제 화두를 던진 건 맞지만 예. 본인의 어떤 정치상 이것을 좀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만큼의 어떤 수준으로 제시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새로운 싶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제시하는 데는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소장님께서? 뭐 저도
뭐 생각보다는 뭐 시간은 짧았는데 나름대로 뭐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논란이 될 부분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향후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핵무장론 이런 거는 이 지금 상당히 이 외교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한테 네. 상당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될 부분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의 이제 단일화를 이제 이뤄낼 할 것이 것이냐? 아니라 이 문제 이제 네. 본인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가 넘어야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15%를 해야 한 500억 가까이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지금 다음 주는 상당히 변화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예. 왜냐하면 지금은 차기 대선 후보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다음 주는 5명으로 줄거든요. 네네. 그러면 5명이 받던 지지율은 어딘가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15%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받지 않을까 예상은 해요. 정당 투표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바른정당이거든요. 네. 바른정당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 낮고 후보 지지율은 매우 낮기 떨어지고. 때문에 과연 10%까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불가능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홍 후보 입장에서는 다급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다급한 쪽이 바른정당 쪽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누가 보수의 1위 후보로 나오느냐에 예. 따라서 이 단일화에 누가 이제 키를 쥐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 교수님,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면서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화, 뭐 연대, 통합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지금 탄력이라 또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선 이제 후보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선거 자금, 뭐 이게 이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5%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 사실 우리가 그 전에를 보면 2007년 같은 경우도 뭐 문국현이라든가 뭐 권영길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낮은 이미 퍼센테이지를 다 바꾸서도 다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당이라는 것이 보조금 정당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 대선 전국이 굉장히 핵심인 한국 정치에서 후보를 못 낸다는 거는 사실상 그 향후에 그 당의 어떤 존립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후보를 누구에게 넘긴다.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분명히. 예. 지지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대상일 수는 아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반드시 보수로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즉 국민의당이 하나의 파트너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천히 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나 약자는 먼저 약자가 연대를 얘기하면 흡수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먼저 단일화를 지금 자강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없다. 그래서 끝까지 가고 특히나 이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거나 뭐 지금 제3지대에서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등등의 분들이 이제 뭔가 움직임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갔지 본인 스스로가 단일화 먼저 하자 이러면 약자는 흡수당하는 꼴이 되기 거의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장기간 이제 단기간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단일화 논의는 진전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후보 등록들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서로의 봐가면서 세를 좀 확보한 그렇죠. 뒤에 하겠다 할 것이다. 지금 사실 뭐 보수 단일화 얘기하는데요. 보수 단일화는 의미가 없고요. 결국 이제 비문 단일화, 반문 단일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로 이제 2단계, 그러니까 단계별 단일화죠. 그래서 이제 보수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말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단계별로 단일화가 될 텐데요. 역사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 과거 진나라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연제초의 이렇게 갖고 6국에 있었거든요. 이때 나온 정책이 소진의 합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나라가 합쳐가지고 진나라를 꺾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진나라는 또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연행. 이 6책 중에서 연행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연행책을 들고 나와갖고 한쪽을 하나 잡아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이죠. 비문해가지고 다른 정당이 다 합치면 네. 안철수나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합치면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 단일화는 이제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런- 짧게 한마디만 네네. 해드릴게요. 우리 금원이 있어요. 네.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분열해서 망하죠. 보수는요.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보면요. 웬만하면 합칩니다. 웬만하면 맞춘다. 지켜보세요. 사실은 그런 통합에 사실 어떤 구심점으로 새롭게 이제 주목받는 후보가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9개월여 만에 2위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는데 김 소장님 어떤 의미, 어떤 뭐 배경으로? 저는 예상이 됐던 예상이 된 부분이다.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한 만큼 누군가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타나고 있는 연설 결과를 보면 이 안 지사와 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 지지율이 어디서 왔느냐? 이 지지율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다가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가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철수 지지자로 이제 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모든 그 지지율을 흡수하다 보니까 지금 2위로 올라섰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보고요. 예. 이 지지율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단일화를 했을 때 보수 단일화 아니면 뭐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했을 때 그 단일화를 하면 지지자들 다 쫓아오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 쫓아오면 계산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쫓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무엇이 있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 민주당과 좀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이념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어요. 지지층들이. 자, 그러면 그 넓어진 지지층을 지금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고요. 좌측을 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고 이쪽 우측으로 가 있는 사람이 안희정 안희정. 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 지지율을 지금 합치면 60%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그러죠. 그러면 그런데 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은 이걸 다 흡수를 못 하느냐?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이 중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희정 지사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한테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부가 수렴되고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간다? 일정 부분 많이 갈 거예요.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이 갈 거예요. 한테 가는 것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한때는 20%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율이 지금은 10%밖에 된다고 안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호응했던 사람이 20% 된다면은 이 잠재적으로 20%란 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 표는 누구한테 더 많이 갈 거냐? 그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을 해봤을 때 후보 단일화만 하면은 그리고 비문 연대를 해갖고 문재인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 지지자 다 우리 따라올 것이다. 문재인이 싫으니까 우리 뭉치자.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고 우리가 뭉치려고 하면 예.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과 플러스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그 서울 수도권에서 그 회사원들 네. 화이트 칼라로 움직였던 예를 들자면 서울의 뉴타운 건설이라든가 네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한 사람이 미우니까 우리 뭉치자 그렇다고 우리 팔로움이 안 따라옵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인물 중심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지금 뭐 거의 60%, 70%를 전국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뭐 숫자가 참여 뭐 인원이 많지는 않다 그래도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를 본 것인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동했던 일종의 중도 또는 보수의 표들이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맞물린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안희정 지사의 지지가 빠져서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로 지금 이동이 됐는데 문제는 이 표의 결속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 전 총장을 경유해서 황교안 대행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오는 표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표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좀 약화되고 특히나 나와서 뭐 아주 강력하게 표를 찍는다. 그런 결속력의 이 문제를 다룬다면 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부분과는 격차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승폭이 있지만 네. 그게 지금 거의 지속될지는 그렇죠. 유지가 되고 이것이 팽창을 더 하는지 확장력이 아주 클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전 한계가 한계가 있다. 있지 그리고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프레임이거든요. 뭔가를 규정해야 되는데 지금 예컨대 적폐청산이라는 아주 큰 화두를 쥐고 있고 거기서 예컨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대연정 통합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적폐청산이지만 국민들은 문 전 대표에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안철수는 전 뭐냐? 대표가 뭐를 제시하고 하는 있는지가 것이냐? 우리가 아주 각인이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 명은 아주 팀을 이룰 겁니다. 누가 이제 후보가 되건 간에 강력한 팀을 이뤄서 진짜 일종의 사자군단을 만들어가지고 갈 나가면 텐데. 지금 흩어지는 표보다는 이 표 전체를 묶어내기 쉬울 것이다. 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연행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표가 이제 된다고 할 때 안희정 그 지사가 한 표가 대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힘으로써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정황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이 세 사람이 말이죠. 이것이 당내에서의 말하자면 새 지분의 연행책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들이 이제 다 옳은데 제가 그 한번 과거부터 쭉 대선에서 후보가 사퇴할 때 그 표가 어떻게 가는가 예. 봤는데 제가 거기서 만든 법칙이 있어요. 누수 효과라고. 누수. 예, 파이프가 길어질수록 누수가 많아집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다들 아까 옳게 지적했듯이 반기문 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양반이 중도 성향이니까 중도로 많이 갔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황교안 이 양반이 약간 보수적이니까 보수에 더 표가 많이 갔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대개 보면 묘한 게 1대1대1이었어요. 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골고루 나눠갔다? 네, 골고루 나눠갔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안희정 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일정하게 뭐 우리가 많이 예측하듯이 중도로 많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골고루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빅 플랜이 있지 않는 한 아마 이 소위 말하는 안희정표를 전부 흡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안철수 돌풍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약 한 15% 정도는 네. 보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향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15%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 여러 개 떠있는 이 유동표 15% 중에 얼마 정도만 흡수만 한다면 지지율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종인 전 대표의 또 제3지대 연대도 또 하나 지켜볼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미연 RN서치 소장, 강신업 변호사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